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은 집값이 하도 올라서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 장만이 꿈이라고 말할 정도로 전세도 점점 비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어느 시대나 끊임없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논란은 늘 있었고, 또 과거에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고생을 했던 그런 적들은 많았습니다. 오늘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한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미래산업으로 불리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로봇공학,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참 신기하게도 금속들 중에 희귀금속이라는 자원을 토대로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이 희귀금속을 채굴해서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데 쓰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또 금속을 채굴하고 생산하는 과정이 엄청난 환경오염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책을 함께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을 함께 읽으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의식주에서 집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재화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또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했던 모습들도 그동안 많이 봤죠. 서민들의 집 지을 땅을 두고 공직자들까지 투기에 뛰어들어서 공분을 산 일들도 벌어지고 또 늘 끊임없이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곤 하는데 어느 시대나 사실 이런 일은 늘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옛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해주신 그 민폐에 안 끼쳐드렸나 몰라요. 음식 이야기도 참 재밌었어요. 예, 제가 좀 재밌습니다. 네. 네, 뭐 뭔가 독특한 맛이 있더군요. 약간 씨. 그 중독성이 있어요. 방송은 네. 재밌어야 돼 방송은요. 네. 뭐 갸웃갸웃하면서도 끝까지 듣게 되는. 그러면서 자기 전에 항상 생각이 나는. 예.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네요.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있는 일이다, 뭐 최근 일이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그 약간 세계사적 관점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라쿠스라고 아시죠, 이사님? 누구요? 로마 시대 때 그라쿠스라고 삼두 정치 중에 한 명이고, 네. 그 스파르타쿠스 노예난을 진압했던 그 로마의 군인 겸 그 정치가. 네. 이 그라쿠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로마의 이 뭐 삼두 정치의 지도자 군인으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인류 최초의 그 부동산 투기꾼으로 알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로마 같은 경우에는 포에니 전쟁 끝난 다음에 거기 이제 이 카르타고는 이제 폭망해버리고 패권을 쥐고 있으니까 너도 나도 다 로마로 가서 취직하자라고 몰려들었겠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연히 이제 주택난이 심각해졌겠죠.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그 당시 이제 뭘 만들었냐면 인슐라라고 해서 인류 최초의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구조였냐면 1층 같은 경우에는 이 석재 아니면 시멘트로 네. 1층을 만들고 2층부터는 이제 목재로 올려가지고 3층에서 한 7층 정도 구조가 되는 아파트 형태거든요. 그런데 2층만 올린 게 아니라 한 3층, 4층, 5층, 5층 맥시멈 7층까지 나무로 엄청난데 그분들. 엄청나죠. 근데 뭐 정확한 설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주 붕괴가 되고 주로 그럴 줄 알았어요. 예. 목재로 그 위로 고층 짓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힘들죠. 예, 근데 예. 뭐 단가도 싸게 들고 하니까 그 당시 뭐 시멘트는 최첨단 기술이다 보니까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층만 만들고 이제 2층부터는 쭉 이제 이 공동 주택이 만들어졌는데 보통 외지에서 온 서민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예. 근데 목재다 보니까 이게 붕괴도 자주 되지만 화재가 자주 난 거예요, 이게요. 불이 나겠죠. 네. 불이 나자마자 이 그라쿠스 네. 로마의 지도자가 소방관보다 먼저 화재 현장에 도착을 했대요. 본인이 아니면 자기 부하가. 그 삼두 정치의 거두인 그분이 그라쿠스가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했던 로마의 정치인이 왜요? 본인이 안 가고 예. 수하를 보내가지고 소방관들이 불을 꺼야 되잖아요. 네. 그 최대한 불을 천천히 끄도록 뇌물을 줬대요. 다 타도록. 예. 그래 단가가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거의 다 탈 때쯤 돼가지고 네. 이제 그 딜을 하는 거죠. 어차피 이거 지금 다 타가지고 뭐 이제 집값도 뚝뚝 떨어졌으니까 네. 이 정도 선에서 우리 한번 딜합시다. 하시오. 그래서 싼 값에 그 화재가 난 인슐라 아파트를 인수해가지고 네. 리모델링해서 다시 프리미엄을 지어서. 붙여가지고 다시 판 것이 그라쿠스다. 그분 참 부지런한 분이네요. 그렇게 해서 돈 모으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로마 제국의 반은 내 거다. 그렇게 해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선시대 때 투기가 있었나? 있었죠, 당연히요.
뭐 일단 그 태조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원래 네. 수도는 개경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한양 천도한 다음에 한양은 약간 뭐라고 할까 그 세종특별자치시 같이 행정시로 만들었어요. 미래 수도이긴 한데 아직은 좀 볼품 없는 그때 넘버원 도시는 개경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개성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정도전이랑 이성계가 딱 계산을 했을 때 아무리 많이 와도 이 새로운 수도 한양에 10만이 안 넘을 것이다. 네. 라고 해서 사대문을 한 10만 정도 수용할 정도로 규모로 만들었는데 이게 웬걸 쭉쭉쭉쭉쭉쭉쭉 인구가 늘다가 네. 특히 결정적으로 그 경신대기근이라고 1670년대에 예. 많이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양에 가면은 구율미라도 좀 빌어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다 몰려든 거예요. 아. 그래서 특히 이제 영정조 때 그 예. 인구가 2배로 폭발을 했다고 하는데 한양의 인구가. 한양 인구가 예. 그 좁은 도성에 인구가 2배로 폭발하면 당연히 주택난이 있었겠죠. 그렇겠죠. 특히 이제 그 조정으로 출퇴근하는 관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디 사세요, 우리 이 기자님은? 저도 서울 살죠. MBC까지 오시는데 차로 한 50분 걸립니다. 이사하셔야 되겠네 상암으로. 그런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걸어가니까 보통 관리들이 예. 최대한 도성 근처 아. 육조거리 지금 광화문 그렇지. 최대한 가까운 데 살려고 경쟁이 치열했던 거예요. 들어오시오 하면 냉큼 들어가. 냉큼 들어가야 되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돈이문 홍인지문 바깥에 근처에 산다. 그렇지. 너 와라. 그분 뛰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임금이랑 친해지죠. 먼저 눈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얘 불러라. 그러면 사후로에 도착합니다. 그럼 아이 부르지 마라.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역시 사회생활 잘하세요, 이 기자님. 그래가지고 도성의 집값이 점점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그때만 그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일반 백성들이 이제 자기끼리 이제 그 주택 거래를 했었는데 네. 이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이거 코미션 여기 챙기면 괜찮겠다. 코미션? 그러니까 주택 거래에서 네. 중개 수수료? 중개 수수료. 예. 그래가지고 복덕방이 나타난 거예요. 아, 그럼 그 전에는 그냥 직거래를 어떻게 운 좋게 하다가 개인들끼리 하다가 아예 그냥 매물은 나한테 다 갖고 오셔. 내가 더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비싸게 팔아드리겠어. 그리고 사실 분들도 나한테 모이셔. 모이쇼. 이래가지고 마켓. 그래가지고 뭐 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수능 기출 문제라고 들었는데 집주름이라고 해서 네. 그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를 불렀거든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도성에 있는 집들을 주름 잡는다 해서 집주름이라고 했다고 하고 정확한 어원은 네. 아무도 예. 몰라요. 예. 거래하는 거간꾼을 순 우리말로 주릅이라고 하는데 그걸 변형이 돼가지고 집주릅이 집주름이 됐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간 중개업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등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연안 박지원 선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 집주름들이 네. 사람 뒤통수 치고 하다 보니까 무례한이다라고 이제 그 약간 욕 아닌 욕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네. 영조 때 아주 뭐랄까 이 집주름계에서는 악명이 높은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윤성동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몰락한 왕족이었거든요. 예. 돈이 없어요. 근데 딱 보니까 저 집주름을 하면 돈이 많이 벌린다는 소리를 듣고 네. 나도 한번 집 중개 한번 해볼까? 근데 명색이 왕족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전면적으로 못 나가고 자기 여자 하인을 내 와이프인 양 이 전면에 내서가지고 바지 사장 같은 거죠. 네. 네가 대신 거래를 하라고. 내가 뒤에서 고급 정보를 줄 테니까. 네. 왕족이니까 고급 정보를 할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어이 이봐 공조에 가서 그러니까 그 건설부죠. 네. 이번에 그 역참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디 생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요. 빨리 좀 알아. 개발 정보 빼내는군요. 여기 뭐 이놈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말아. 그래서 윤성동이라는 왕족이 개발 정보를 꺼낸 다음에 자기 여자 그 하인한테 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보세요. 여기 한번 와보세요. 여기에 역참이 지금 생긴대. 나만 아는 정보인데 역참이 여기 생긴답니다. 지금 허허벌판이지만 투자하세요 이런 식으로 커미션을 많이 챙긴 것이 들통이 나서 유배를 갔다라는 기록이 역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요? 그 여자 윤성공이. 하인이 왕족이. 왕족이. 당연히 여자 하인도 유배를 가고요. LH 공사 사건이랑 비슷했네요.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람이 뭐 다 마음 비슷하죠, 뭐 어디든지.
근데 뭐 얘기 나온 김에 영조 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조 때 그 주택 투기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영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정통 세자 출신은 아니잖아요. 네. 연인군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왕족이었다가 얼떨결에 경종 다음에 네. 이제 왕위를 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렸을 때는 사저 바깥에서 일반인들과 같은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부동산 투기가. 네네. 그래서 결심을 해요. 내가 만약 왕이 되면은 이 부동산 투기를 다 뿌리 뽑겠다. 네. 해서 실질적으로 영조가 즉위하자마자 했던 제일 처음 조치가 뭐냐면 여염집 탈취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요. 그게 뭐예요? 여염집이 일반 백성들 그냥 가정집을 여염집이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 당시 이제 고관 대작들이 뭘 하냐면 일단 집을 넓혀야지 집값이 오르니까 네. 자기들은 권력 있는 권력층이고 예. 여염집 일반 백성들 집을 탈취라는 거예요. 그 돼요 그게? 아니 권력자인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단은 누구네 집에 전세로 들어가요. 네. 일단 매매보다는 전세가 싸잖아요. 전세금을 준 다음에 본인이 고관 대작이 고관 대작이 내가 여기 전세를 좀 낼까 하는데 어이구 나으리 오십시오. 전세금을 보증금 여기 있네. 네. 해놓고 그때부터 전세가 있었구나. 그렇죠. 네. 계약서를 안 쓰니까 나중에 예. 가서 솔직히 이건 내가 매매한 거일세. 라고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으리 언제 이걸 매매하셨습니까? 전세 계약 아닙니까? 내가 매매했다니까. 내가 매매했다면 매매인 거 맞지? 이렇게 해서 후루룩 잡혀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 그 이제 철거. 예. 이거 여기 A집, B집, C집이 마음에 드니까 그냥 철거해서 내 집으로 그냥 흡수하자. 이걸 영조가 네. 그 세제 때 본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힘이 있으면 굳이 돈을 왜 모아요? 제가 그분들이 아니라서 정확한 심리 상태는 모르겠습니다. 되게 부지런하신 분들이네 그분도. 아 네. 그래가지고 네. 내가 왕이 되면 저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다 내가 없애버리겠다. 네.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처음 한 것이 여염집, 일반 백성들의 집을 탈취하는 것을 금지를 하지 해버리는데 마라. 예. 그럼 당연히 고관 대작들은 주상전하 왜 그러세요? 우리도 좀 거래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조가 어떤 왕입니까? 자기 친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인 왕이잖아요. 뭘 했냐면 더 엄격한 조치를 내립니다. 아예 한양 도성 안에서는 부동산 거래 금지를 내려버려요. 이사도 못 가게. 요즘 하고 있는 토지 거래 허가제네요. 그렇죠. 예. 허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가지 마. 집이 몇 채가 있는 그런 일반 고관 대작들은 그냥 불편할 정도인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일반 백성들은 뭐 이사를 갈 때든지 지방에 내려가면 집을 팔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서울로 또 올라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집을 못 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 관리들한테 뇌물을 주고 명의를 허위로 조작하는 이런 부작용이 또 발생을 해버려요. 근데 영조는 또 이걸 자기가 지켰나? 안 지켰어 이걸요. 본인도 뭐 부동산으로 뭘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왕들의 자녀인 그 왕자나 예. 왕이 못된 예. 왕자나 옹주들이 결혼을 하면은 이제 국왕이 이제 그 궁궐 밖에 있는 집을 사서 네. 여기 살아라 그 해주는 게 관습이었거든요. 자기 피부치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이제 영조가 딸 바보잖아요. 누구나 딸 바보예요. 딸 가지면. 그렇다고 하는데 이 기자님도 딸이 이미 딸 가져오시면 압니다. 어쨌든 도와주십시오. 그 이제 옹주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밖에 있는 사저를 하나 구입을 해서 이제 분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영조가 자기가 이 토지 주택 거래를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내 딸이긴 딸인데 집을 사주긴 좀 그런데 그랬더니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럼요 저기 신도시를 건설해가지고 거기에 사저를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 했더니 영조가 아니 우리 딸 보고 지금 도성 밖에 나가라고 하면서 신하들 이 상소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의 안국동 예. 안국동에 사저 60채를 헐어버린 다음에 거기에 옹주 집을 지어줘요. 탈취는 아니고 철거를 시킨 거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 이게 약간 그 소문이 안 좋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60채를 구입을 했는데 왕이 또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매매가 실거래가의 3배 이상의 웃돈을 줘서 사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나는 게 뭐냐면 서울 집값 그 당시 한양 집값이 이 폭등을 하는 원인이 되버리거든요.
옆에 있는 집에서 안국동이니까 무슨 사직동 정도에서 신고가를 경신했으니. 네, 저 옆에 안국동에 지금 3배 주고 집을 뭐 거래가 된다는데 뭐 우리는 뭐 이거 가격이야. 해서 주변에 있는 집값이 동반 상승한 부작용이 있었다. 그랬다. 네. 아. 근데 그 이 기자님도 예. 북촌에 가서 데이트 많이 하셨죠? 예. 네. 이거 참 집에서 들어도 괜찮은가? 뭐 네. 옛날 얘기인데 사모님이랑 하셨겠죠. 네. 네. 근데 북촌에 가시면 많은 분들이 여기가 조선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 집 그대로 모양이 유지가 되는 곳이야. 사진 찍자라고 네. 하시지 않습니까? 예.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 정세권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해야 되나? 계시는데 예.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1920년대 때 활동하셨던 그런 그 건설 개발업자신데 예. 애국자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일본인들은 혼마찌라고 해서 이제 그 충무로 일대 살았었거든요. 예. 근데 점점 유입되는 일본인들이 많다 보니까 북쪽으로 일본인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네. 그 당시 이제 북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리의리한 뭐 99칸 이런 그 한옥재들이 많았는데 일본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지. 예. 저거 정말 흥미 있어 데스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다고. 괜찮을 것 같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정세권 그 선생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이 북촌만큼은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어떻게 지키냐면은 정말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이 양반댁들 네. 99칸짜리 집들을 다 사가지고 예. 최소한 6분할을 해요. 쪼개 가지고 재건축을 하셨네. 그렇죠. 그래서 리모델링.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일반 백성들한테 분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들어와서 살아라. 그래도 남았겠는데요? 그 남은 돈 가지고 뭐 하셨는지 알아요? 뭐 하셨어요? 또 옆에 집 샀겠죠? 아니야. 그러면 이게 위대한 사람이는 안 그러죠. 뭐 했어요? 그 당시 조선어학회에서 이 조선어학회를 연구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다, 자금도 부족하다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정세권 선생님이.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비를 여기서 번 돈 사비 지금 돈으로 12억 원 투자해가지고 네. 지금 북촌에 조선어어학회를 건물을 만들어줘요. 지금도 터가 남아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조선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다 돈을 대드릴 테니까 연구하시라.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말모이. 말모이가 우리말 사전이란 말이기 때문에. 예. 어디가 제일 집값이 비쌌어요? 조선에는? 그래도 왕이 사는 그 근처였을까요? 그렇죠. 도선 근처죠. 조선 최고의 명당은 어디게 돼요? 명당이요? 네. 명당도 뭐 집값 비싼 곳이 명당이거나 명당이니까 집값이 비싸거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게 어딜까요? 궁궐이 명당이라고 생각했겠고. 이거는 뭐 누가 어떤 풍수 전문가가 보냐에 따라 다르지만 예. 일단은 영조 정조 때 가장 명당은 어디였냐면 지금 수원 화성. 오히려 남쪽이 전국을 봤을 때. 왜요? 왜? 사도세자가 원래 그 잡학이 굉장히 능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 아버지 영조가 굉장히 이 괴롭히니까 난 온양 온천 가서 난 그 놀다 오겠다고 해서 그냥 한번 떠나요. 네. 떠나요 온천으로. 예. 가다가 지금의 수원 화성을 지나다가 여기가 조선 최고의 명당이다. 용이 승천하는 그런 기운이다라고 해서 그 당시 자기 아들 나중에 정조가 되는 아들한테 얘기를 해요.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은 나의 능을 여기다 만들어 달라고. 최고의 명당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누가 정조가요? 정조가 나중에 정조가 같이 갔구나. 예. 그래서 그게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뒤주 사건 등등등을 거쳐가지고 정조가 22대 왕으로 즉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다음에 원래면은 지금 동대문 그 회기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그 자리였거든요. 예. 이름도 수은묘라고 일반 묘로 만들었어요. 당시에는. 예. 그러니까 정조가 즉위한 다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자기 아버지가 그냥 묘로 저렇게 방치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그 직관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버지가 명당이라고 했던 그 수원 지금 화성 가보니까 정말 명당 터더라. 네. 그래서 천장이라고 하죠. 그 왕이나 왕족들의 그 묘를 이장하는 거요. 예. 천장을 해요. 해서 지금 화성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쓴 다음에 네. 세자가 죽어서 묘가 쓰여지면 원이 붙거든요. 예. 무슨 원. 더 이상 묘가 아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우리 아버지면은 현륭원이라고 부르자. 해서 현륭원이 됐다가 나중에 고종 황제가 그 육릉이라고 이제 그 이 왕의 능으로 바꿔버리죠. 그것이 수원 화성 지금 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 화성에 가시면은 용의 기운을 느끼세요.
자리가 좋다. 신혼여행은 글로 가시죠. 네. 자, 오늘도 조선시대 부동산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봤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열풍이 불고 있고 요즘에는 또 천연가스가 부족해서 유럽은 난리고 이런저런 소동과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그래서 요즘 더 커지고 있는데 이 친환경 기술은 희귀금속이라고 하는 원자재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만큼 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요. 오늘은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라는 책은 그 희귀금속에 대한 책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희귀금속이 정확히 뭡니까? 이 영어로 하면 레어 얼스라 그래서 네. 그냥 희귀한 뭐 흙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데 예. 그 주기율표 같은 걸 보면 그런 원자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현실에서 좀 존재가 매우 적은 양들을 모아서 그냥 희귀 금속이라고 묶어서 말을 해요.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나 네, 흔치는 않아서 예, 우리가 잘 들어보기는 좀 어려운 생소한 이름이겠네요. 그럼. 그렇죠. 뭐 이름을 몇 개 말씀드리면 네. 저도 다 여기 처음 봤는데 뭐 안티몬, 베릴륨, 세슘, 갈륨, 뭐 토륨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주로 륨, 뭐 예, 슘 예. 이렇게 끝나는 거. 그렇게 뭐 게르마늄 이런 식으로 륨, 슘으로 끝나는 게 음. 보통 희귀 금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희귀금속하고 우리 히토류라는 말도 가끔 들리는데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히토류는 아마 뭐 중국, 일본에 뭐 판매를 안 하고 이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토류는 이 희귀 금속 중에서도 희귀한 애들을 모아서 또 그룹을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히토류라는 그룹이 희귀 금속 안에 또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대충 한 30여 가지 정도를 대부분 많은 국가들이 좀 예. 중요한 자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말 그대로 희귀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굉장히 적어요.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한 24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됐는데 이게 다 모아놓으면 아주 큰 컨테이너선 하나에 실릴 정도 규모거든요. 전 세계에서 생산된 희귀금속 다 모아봐야 예, 배 한 척 그렇습니다. 정도 크기다. 굉장히 적고 뭐 철강 생산량 비교하면 한 10,000분의 1 굉장히 희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귀해서 뭐 베릴륨, 안티몬, 뭐 세슘, 갈륨 등등 이런 것들이 예,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현대인들이 전자기기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뭐 모니터, 네. 통신기기 이런 거 거기에 모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든지 이렇게 세밀한 전자기기다 하면 예. 희귀금속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대표적인 사례가 그 중국이 일본에 판매를 중단했을 히토류를 일본이 전자산업 대국이었잖아요. 예. 그랬더니 일본 산업계가 멈춘다고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 히토류나 희귀금속이 없으면 그냥 전자산업 전체가 스톱될 수 있는 안 되는. 반도체도 이 히토류가 들어가거든요. 그거 없으면 못 만들고 스톱인 거죠, 그러니까. 예, 스톱입니다. 뭐 대체할 수 있거나 없는 대로 또 쓸 수 있는 건 아니라. 뭐 말하자면 요리할 때 소금이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대체로 그런 조미료들을 다 것들이다. 묶어놨다. 예. 그런데요. 근데 IT 산업이 중요해진 거는 꽤 오래된 일인데 그렇죠. 거기에는 그동안 다 희귀 금속들도 있었을 거고 히토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별일 없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왔던 것 같은데 요즘 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왜냐하면 요즘에 산업 트렌드가 친환경 기술, 뭐 그린 산업, 뭐 태양광, 풍력 발전, 네. 전기차 이런 게 대표적인 뜨는 산업이잖아요. 그런 산업에 이 히토류나 희귀금속이 모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모든 제품들이 다 들어가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에는 뭐 금속 휴소 그리고 풍력 발전기에는 뭐 히토류 그리고 전기차에는 코발트, 리튬, 니켈 네.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제가 말하는 게 이제 그린 산업의 대표적인 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 산업들이 앞으로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 산업 제품에는 이 희귀금속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안 썼지만 앞으로는 만들어 써야 될 태양광 패널, 뭐 풍력 터빈,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들 등등이 예, 공교롭게도 그동안 우리 인류가 많이는 안 써왔던.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만들려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네.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석유 발전소, 석탄 발전소 이런 데는 네. 이런 희귀금속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런 석탄 발전이 있으면 되는데 네. 앞으로는 이런 태양열이나 이제 풍력을 이용하려면 희귀금속이 필요해지고 또 한 사례가
일론 머스크가 네. 테슬라 창업자가 전 세계적으로 니켈이랑 리튬 생산을 늘려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럼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왜 광업 생산에 말을 하지?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전기차에 들어간 이 소량의 코발트, 리튬이 부족하면 아예 생산이 중단되는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 전체가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필요한 희소한 녀석들이 있다. 네. 근데 그러면- 너무 많이 필요해질 거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희소해도 그냥 버틸만 했는데 네. 이제는 희소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생산량도 더 늘어나고 스마트폰도 더 많이 쓸 거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 더 캐면 되지 않아요? 그동안 뭐 희소하게만 쓰이니까 많이 안 캐서 그렇지. 네. 캐면 또 나오지 않을까요? 또 문제가 예. 우리가 이런 태양광 발전을 하고 풍력 쓰고 전기차를 쓰자는 이유가 다 환경 보호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역설적으로 이 희귀금속을 캐는 과정에 엄청난 오염이 발생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원자료가 갈륨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 갈륨 1kg를 만들려면 갈륨이 들어간 그 돌을 50톤을 깨야 돼요. 돌에 조금씩 박혀 있어요. 예, 이게 음식에다 소금 넣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그 바위를 다 깨서 물이랑 화학물질, 아주 독한 화학물질을 섞어서 재련을 해야 되는 거죠. 정제를 해서 바위에 뭔가 성분 좀 녹여야 되나 보네요. 그렇죠. 예. 근데 또 뭐 통신기기에 들어간 루테륨 같은 경우는 1kg를 만들려면 1200톤짜리 바위를 깨야 되는데 와. 깨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다가 엄청난 화학물질을 쏟아붓고 물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야 약간의 뭔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염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지금 이 산업이 거의 절반 이상 거의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에도 이런 산지 이제 이 책을 쓴 분이 르몽드지 기자세요. 네. 이제 취재를 가본 결과 그 마을을 갔더니 그 저수지 같은데 이런 화학물질이 가득 차 있고 또 중국 언론에 나온 기사인데도 한 유명한 마을에는 암 환자가 60-70명이 나와 사망하고 아이들이 뭐 이가 나지 않고 머리가 다 빠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희귀금속을 추출하고 생산하는 것도 오염이 많이 되더라.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럼 그 만들어서 쓰려고 하면 오염이 되고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만들어 쓸 방법이 없고. 네. 그냥 그러니까 오염이 되더라도 좀 참아야 되나요? 그래서 좀 뭐 오염이 뭐 화학물질 같은 거 좀 정제하면 되지 않 뭐 이렇게 예. 화학물질로 또 해독하면 되잖아요. 방법이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음. 근데 또 좀 문제가 되는 게 이 희귀금속을 만들 때는 방사능도 굉장히 방출이 돼요. 네. 희귀금속 자체에는 방사능이 별로 없는데 이걸 정제하는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국에 아주 유명한 뭐 바야노보 광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처리하고 한 물질들 모아놓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방사능 수치가 체르노빌의 2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희귀금속 히토류를 캐면 그 캔 곳에서 방사능이 나온다. 예. 와, 그건 또 왜 나올까요? 그 참. 또 신기하네. 그런 물질 제가 이제 좀 이런 이공계적 지식은 없다 보니까 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런 방사능 물질이 발출이 된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아진 오염이면 모르겠는데 예. 사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그 원전 반대 열풍이 부는 게 방사성 물질 때문이죠.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네. 근데 그거의 대체인 신재생 에너지 만들려면 역설적으로 또 방사성 물질이 나오게 된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천상 선진국에서는 못 캐낼 거네요. 방사능도 나오고 환경도 오염되고 뭐 하는 과정에서 물도 많이 써야 되고 먼지도 날리고 험한 일일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일단 일하는 분도 없겠지만 지금은 중국이 거의 독점 상태지만 예.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생산량이 0까지 내려갔던 게 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환경 오염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예. 일하려는 분들도 별로 없고 재해도 너무 많이 일어났고 예. 지역사회도 반대하죠.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지금은 중국이나 뭐 아프리카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그런 데서 만들어서 공급하면 그거 사다가 휴대폰도 만들고 전자기기도 만드는데 그렇죠. 이게 앞으로 늘어나면 이거 어디에다가 감당할 거냐 이 원료를. 예, 맞습니다. 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예. 또 이제 오염의 방식이 이제 뭐 제3세계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하는 게 네. 뭐 재활용을 해볼까? 해서 재활용 기술도 이제 연구를 해요.
이미 만들어진 IT 기기를 버리지 말고 갖고 와서 그쵸. 수출해서 재활용하자. 그렇게 뭐 많은 전자기기들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또 쓰니까 네. 그럼 선진국에서 모아서 그걸 재활용을 해볼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앞서가 있는 게 지금 일본입니다. 일본은 뭐 히토류로 한번 당하기도 했고 이래서 네. 히토류 희귀금속 강조를 하는데 모아서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마디로 음식에다가 이제 국밥 먹을 때 후추를 뿌려놨는데 네. 그 후추 알갱이를 하나씩 다 꺼내야 되는 거예요. 해도 얼마 나오지도 않는. 그쵸. 그리고 저쪽 중국에서는 싸게 지금 팔고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재활용을 안 하고 사다 쓰게 되니까 중국이 거의 독점 상태가 유지가 되죠. 그러면 또 중국은 그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되고. 그쵸. 원래 그 태양광 풍력 이런 거 하는 게 환경 오염도 좀 줄이고 네. 먼지도 줄이고 좀 그렇게 살아보자고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또 이런 히토류를 캐내야 되고 캐내니까 또 환경 오염이 되고. 그쵸. 그래서 이 책에는 이 우리가 친환경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예. 사실은 대기 중에 퍼진 탄소라는 오염을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으로 바꾸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신재생을 강조한 이유는 이제 석유 같은 땅에서 안 캐고 네. 이제 햇빛 보고 태양 바람을 통해서 영원한 이제 깨끗한 에너지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분은 사실 그냥 석유 문명을 희귀금속 문명으로 전환하는 거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배터리 만들어 써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좀 문제가 되고 있냐면 예. 중국에서는 경작 가능한 토지 중에 이미 10%가 중금속 오염이 됐고 거의 그 지하수 중에 한 80%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요. 희귀 금속을 캐내다가 네. 벌어진 일이다. 그렇죠. 화학 물질들이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야. 그래서 이거는 선진국들이 깨끗하기 위해서 그런 제3세계나 중국으로 오염을 수출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도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네. 우리가 이것만 하면 모두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환상이다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공감을 해야 희귀금속을 뭐 수입할 때도 뭐 이런 절차를 지켜달라. 네. ESG 거기도 적용을 해야겠죠. 먼지 안 나게 캐온 뭐 네오듐 뭐 이런 예. 그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 거를 해야지 진짜 클린한 거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좀 기반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좀 신경 쓰자. 예, 맞습니다. 워낙 이게 오염원이다. 예.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그 뭐 깨끗하게 캐낸다 치고 캐내는 양이 부족해지지는 않나요? 잘못하면 인류가 더 이상 이제 휴대폰은 못 만듭니다. 뭐 이런 날이 오면 어떡하죠? 사실 고갈되는 게 가장 걱정이잖아요. 얼마 안 된다니까. 말 그대로 희귀 금속이니까. 네. 그래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2050년까지 탈탄소 계획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태양광은 얼마, 뭐 풍력은 얼마 계획이 다 있잖아요. 예. 그걸 적용을 하면 매년 5% 정도 이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뭐의 생산량을? 희귀금속의 생산량을 예. 늘려야 하는데 그럼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가 캐야 되는 양이 지난 7만 년 동안 인류 유사일에 캔 금속만큼의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예요. 희귀금속을 우리가 계속 캐왔는데 그렇죠. 조금씩은 뭐 이렇게 저렇게 캐왔는데 7만 년 동안 캐왔던 거 다 합쳐도 그렇죠. 앞으로 30년 동안 캐낼 거에 못 미친다. 여기서 말하는 금속은 그리고 희귀금속뿐만이 아니라 네. 강철, 구리 이런 걸 다 포함한 금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당연히 희귀금속도 포함이 되고. 그런데 앞으로 30년 동안은 희귀금속과 금속을 같이 더한 거예요? 같이 더하는데 그 안에 희귀금속도 여기에 있다. 포함이 되고 고갈 속도는 더 빠르죠. 당연히. 지금 우리가 금속과 희귀금속을 그러면 네. 지난 7만 년 동안 캐왔던 양을 앞으로 30년 동안 캐서 한 번 더 캔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선조들이 지금까지 캐온 거를 우리가 앞으로 한 세대 만에 다 써버리겠다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네. 이분은 이게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실 희귀금속을 쓴 게 1970년대쯤부터 본격적으로 썼다고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짧죠. 희귀금속이라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앞으로 그 묻혀 있는 건 계산을 해보면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다 얘기를 합니다. 뭐가 제일 먼저 불편해질까요? 그럼 희귀금속이 잘 안 나기 시작하거나 너무 비싸면 못 쓸 텐데. 이게 먼 얘기만은 아닌 게 요즘에 뭐 뉴스 보시면은 모든 원재재가 다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는 아이폰도 뭐 생산량을 1000만 대를 줄인다 공급 부족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석유에 모든 문명이 기반하다 보니까 뭐 석유가 오르면 다 걱정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희귀금속은 사실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뭐 히토류 시장을 다 합치면 6조 원 정도 된대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런데 반도체 시장이 한 600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이 히토류 위에 그 큰 산업이 올라가 있는 건데 이걸 거의 다 중국이 독점한다 그랬잖아요. 네. 예를 들면 큰 광산 하나 어디 불이 나거나 조업 중단이 되면 이 연쇄 작용으로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네. 경제가 흔들릴 불안정성이 더 커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석유는 뭐 이라크 전쟁이 난다 하면 미국선을 더 많이 생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왜냐면 양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근데 희귀금속 자체는 양이 그냥 희소하고 공급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산업이나 경제가 이 자재 위에 그 의존할수록 불안정성이 커지는 문제를 당장 겪게 될 거고 뭐 당장 뭐 신재생 에너지 설치하려고 해도 네. 부족해진다 하면은 뭐 전력이 당장 부족해지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유럽이 겪고 있는 것 같은 전력난을 우리도 겪을 수 있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걸 계속 설치를 해줘야 되니까.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런 희귀 금속의 수급 문제가 꼬이고, 그렇죠. 너무 비싸면 또 못하게 될 거고. 뭐 예를 들면은 리튬 같은 경우는 콩고민주공화국, 아니, 코발트 같은 경우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리튬 그 코발트가 이제 전기차 핵심 재료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테슬라 주가가 엄청 올라가 있고 전기차 산업이 크고 있는데 만약에 콩고에서 뭐 내전이 발생한다, 뭐 광산이 폐쇄가 된다 네. 하면은 이 큰 전기차 산업이 그 콩고의 내전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고 그럼 당연히 경제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텐데 네. 이런 게 너무 종류가 다양해지니까 앞으로 불안정해질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점점 산업 구조가. 예. 그래서 그런 걱정을 경제적으로도 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히토류 희귀 금속을 지금 중국이 가장 많이 생산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생산만 하면 될 게 아니라 그걸 또 가공하고 하는 과정에서 먼지도 많이 나고 하니까 네, 그냥 중국이 좀 해줄래? 이제 그렇죠. 전 세계가 거기다가 예. 이제 외주 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중국이 그거 이제 안 팔아요 그러면 이것도 또 굉장히 자원의 권력화가 되고 골치 아파지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중국이 계속 희귀금속 수출량 쿼터를 두고 있어요. 예. 이미. 근데 그걸 계속 조금씩 줄여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이랑 미국은 이 신재생 드라이브로 뭔가 새로운 뉴딜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중국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이랑 싸우면서 중국에 모두 의존하는 산업 구조로 점점 변화해가고 있으니까 하겠다는 거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예.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걱정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친환경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따른 미국의 고민. 예, 맞습니다. 패권 문제도 될 수 있죠. 그렇겠네요. 중앙일보의 남국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혹시 프로그램 다시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나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